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한철 씨 얘기한 거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수요일 날 콘서트 K 이번 주 수요일 16일 메뚜기도 한철에 이한철 씨 나와서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물론 도정열 씨도 나오고요. 저도 한몫합니다. 라이브 합니다. 그날. 예. 요즘 스튜디오 라이브를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콘서트 K에서는 제가 아낌없이 라이브를 할 겁니다. 저 가수거든요.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실은 이 스포츠 평론가에게 빅 이벤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바쁠 때죠. 예,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땐 시원섭섭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몇 주간이었습니까 도대체? 6월 13일에 개막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죠. 예, 한 달 동안 참 많이 바쁘셨죠? 뭐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죠. 또 중간중간에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또 뭐 이슈구려가 나와서 뭐 바빴었죠. 그런데 조별리가 할 때 한 며칠 동안은 보통 이제 하루에 2경기, 우리 밤새 2경기씩 벌어지는데 한 이틀 정도인가 3경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밤사이에 그 잠 안 자고 축구 경기 3경기를 보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헷갈리고 막 좀 그런 적도 좀 있었었죠. 그랬군요. 류현진 선수가 소리 없이 10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10승 달성에 성공을 했죠. 오늘 이 스포츠부가 굉장히 바빴던 아침이었었어요.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예. 결승전 있었죠. 류현진 선수 등판했죠. 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 방인비 선수 어제 3라운드에서 선두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랜드슬램 이룩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스포츠부에서 굉장히 바빴던 이 오전이었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10승을 달성했고요. 무엇보다 좀 반가웠던 것은 이제 전반기 마감인데 후반기 등판이 1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13경기에서 지금 페이스로 간다면 15승, 16승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다저스 타선이 좀 도와주면은 20승도 한번 꿈꿔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가장 빠른 그 최단 시간 내에 10승을 달성을 했죠. 네, 최고 기록은 박찬호 선수가 기록한 18승이었나요? 예. 그 정도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박찬호 선수 이외에 가장 성공적인 리그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류현진. 나이로 따지면은 한국에서 물론 꽤 오랫동안 프로 선수 뛰었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 가서 첫 해부터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무려 3선발이에요. 3선발인데 이 도메티니 감독이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류현진은 저평가된 에이스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평가된 에이스다. 뭐 클레이튼 커쇼가 뭐 부동의 에이스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좀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마케팅적으로도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 의미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잘해야지 되는 게 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갈 때 그 이전까지 선수들은 뭐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한국 야구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자기네들이 가르쳤다고 다 그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는 이제 최초로 건너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류현진 선수가 잘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한때 우리 이 한국
야구를 향후 10년 동안 짊어진 삼총사가 있었죠. 네. 류현진, 윤성민, 김광현 네. 이 세 명의 투수들 한때 이 서로 경쟁하면서 프로에서도 빛나는 그 투구를 선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광현 선수는 부상 때문에 부진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와중인데 네. 이것들은 미국 메이저리그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광현 선수, 지금 윤성민 선수는 미국에 가가지고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고, 네네. 김광현 선수를 보려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죠. 네. 메이저리그 이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그렇군요. 예.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한국에서 리그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완성된 폼으로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리그의 예. 그런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계기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선각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동열을 네. 지금 뭐 감독이 그 투수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우리를 얕잡아 봤었죠.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이제 90년대니까. 그러면서 투구 폼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훈련 방식이 일본과 우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투수들은 왜 이렇게 뛰지를 않느냐, 기본이 안 돼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던 거죠. 네. 처음에. 근데 그 이후로 성적을 내고 하니까 그 이후에 진출하는 선수들에겐 훈련은 너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류현진 선수도 지진 않은 행인가 왜냐면 미국에 건너간 게 거기서 처음에 그 전지훈련 캠프에서 예. 미국 선수들 많이 뛰는데 네. 류현진 선수 많이 뛰지를 않아가지고 같이 뛰다 보니까 맨날 뒤처지고 처음에는 네. 기부업 다 해버렸어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입에서 네. 거품 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못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뭐 또 미국에 있는 그 블로거 출신들의 또 이 그 야구 저널리스트들이 네. 뭐 이 다저스를 맹공을 했죠. 네. 헛돈 썼다고. 뭐 저런 애를 데려왔냐. 예.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보여주니까 너만 뛰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뭐. 그렇군요. 하여튼 류현진 선수 뭐 그래요. 뭐 저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남부터 잘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박인빈 선수 좀 아깝습니다만. 예. 아 그랜드슬램 실패했죠. 예, 실패했다고 나와 있죠 지금. 예. 예. 아, 근데 골프가 참 예민해요. 보통 이제 프로에서 여자든 남자든 4라운드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 근데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 기자 생활하면서 골프 대회 봤을 때, 2등을 뭐 7타, 6타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1, 2, 3, 4 이 4번의 라운딩에서, 처음서부터 1등을 지켜온 선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1위 따로, 2라운드 1위 따로, 마지막에 또 바뀌게 되고. 예, 예. 굉장히 좀 민감한 운동인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월드컵 결산하겠다고 이 국민 라디오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결산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아니, 뭐 큰 소리. 역시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아르헨티나, 이 독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독일이 우승을 했으니까 네. 24년 만에 우승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 경기 전에도 이 독일의 우승을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 아르헨티나에 이길 것이다. 네네. 라고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 오늘 경기 보니까 연장전까지 갔다가 후반 7분에 이제 결승골 내줘가지고 1대0으로 패했는데 네. 아르헨티나가 저는 좀 더 굉장히 아쉽게 됐어요. 굉장히 불리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변수가 저는 다른 데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 뭐냐면 오늘 아르헨티나 감독이 아르헨티나가 체력적인 좀 부담이 좀 있었었죠. 네.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와의 연장전까지 가서 뛰고 비가 내리는 수중전으로 그렇죠. 승부차기에서 이겼고 네네. 그리고 독일보다 준결승전이 하루 뒤에 벌어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쉬는 날도 적어서 좀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네. 다를까 후반 0대0으로 계속 가니까 이 교체 카드를 후반에 다 써버렸습니다. 아, 예, 예. 공격수 위주로. 네. 이건 뭐냐면은 연장전에 안 가고 이 후반전에 승부를 네. 네. 봐야지 되겠다. 네. 연장전 가면 불리하다. 네. 라고 했는데 승부를 내지 못했죠. 0대0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어이없이 한 골 내주고 그것도 새로 들어온 22살 괴체. 예, 괴체한테 이렇게 됐죠. 클로제 대선배인 클로제 2002년 월드컵을 했었던 유일한 지금 남아 있는 선수인데 예, 교체되면서 격려를 네가 끝내라. 예. 예. 예, 그 소리를 듣고
전율을 했다는데 결국은 끝냈습니다. 끝냈죠. 우리의 그 손흥민 선수 있죠. 네.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이거든요. 22살? 92년생인가 뭐 그럴 겁니다. 22살이면은. 네네. 근데 이 선수가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독일 축구의 미래라고 기대를 모아가지고 이 레브 감독이 조별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내보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나하고 경기할 때 골을 넣기도 했는데, 네네. 근데 역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 그 조별리그 통과하고 토너먼트 16강전서부터 한계를 좀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8강전서부터는 주전으로 뛰다가 8강전서부터는 빼고 클로제를 주전으로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벤치를 지켰죠. 네. 그랬는데 연장전이 가까워지면서 클로제를 빼고 연장전 승부의 히든 카드로 레브 감독이 개체를 집어넣은 거였었는데 아주 딱 들어맞았죠. 그렇군요. 아무튼요. 독일 일찌감치 최강 전력이라고 했습니다만 브라질 무려 7대1로 깨부셔서 주최국의 체면을 그렇게 망가뜨리더니 결국은 우승을 함으로써 브라질을 그렇게 참패시켰지만 우승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메시 빼놓고는 드러난 경기력이 불안불안했기 때문에 결승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결승까지 진출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메시의 위력으로 봐지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남미 팀들이 물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브라질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그 좀 많이 위태위태했었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조별리그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 16강전서부터는 좀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세 경기에서 2골밖에 뽑아내지 못하고요. 그랬는데 이 브라질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등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뭐 축구나 우리 사는 거나 다 똑같다. 세상 사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화를 잊지 못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안주한 팀들. 그렇군요. 역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계를 드러내더라. 대표적으로 스페인 팀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스페인도 있고, 브라질도 들 수가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공백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우리가 독일 보고 조직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스타 선수, 그 개개인의 기량, 위주로 마음껏 뛰어라 였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패턴이나 전술로 선수들을 꽉 묶지를 않죠. 개인기량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네이마르라는 걸출한 이 특급 스타를 보유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네이마르가 빠졌을 때 그 이외의 선수들 뭐 오스카나 헐크나 뭐 다비드 루이스나 다 쟁쟁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다 쟁쟁한 선수들인데 네이마르의 공백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술적으로나 팀 조직력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이들도 각기 혼자이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선수가 빠졌을 때의 그 공백이 그대로 다 뻥뻥뻥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면데 근데 스콜라리 감독에게 저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대표적으로 그 대비되는 감독형으로 네덜란드의 반할 감독이 16강전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월드컵에는 우리보다 강한 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 우리보다 강한 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보다 강한 팀을 16강 이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전술 그리고 팀에 맞는 선수 기용 그리고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강한 전력이고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자신했던 팀들은 감독들이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죠. 뭐 평소대로 하면 되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베스트 11 외에 그렇게 쟁쟁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선수들로 하여금 네이마르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게 했고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그들을 연구해 왔던 팀들에게.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포백 라인 하잖아요. 그럼 포백 이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3백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수비 3명만 남겨놨어요. 네. 이들에겐 무조건 수비야. 네. 수비야. 근데 그러니까 이 수비수 3명을 무조건 수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명을 세우고 네. 양 사이드의 2명은 공격의 그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자. 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다면은 3백이라고 한다면 최종 수비수 3명은 수비만 전담하게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4백이라는 것은 그중에 양옆에 2명은 공격에도 가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좀 더 공격적인 팀 칼라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4백이 재미를 봤거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세계 축구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4백 라인의 압박 이걸로 가다 보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세계 정상의 팀들이 4백을 즐겨 쓰니까 이 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백을 뚫기 위한 전술을 계속 실험하고 검증하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3백. 그러니까 3백은 그 변형된 형태의 3백 이번에도 뭐 칠레나 멕시코나 네덜란드나 기타 등등에서 최종 수비 3명이 있고 미드필드 양쪽에 2명이 수시로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같이 수비 라인을 앞으로 끌어올린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4백의 그 옵사이드 트랙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 역습 상황에서의 그 빠른 공수 전환이나 그 기가 막힌 스루 패스 있죠.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는데 어디서 툭 하는데 선수가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공과 선수가 수비를 한꺼번에 뚫어버리고 올라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용과 반작용이죠. 4백이 세계 축구를 한 차례 휩쓸다. 어차피 얘네들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니까 4백의 약점이 뭐냐.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그 성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세계 축구가 또 이 변형된 형태의 이 3백이 또 트렌드를 이룬다고 하게 되면은 그 변형된 형태의 3백이 세계 축구를 또 주름 잡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향후 또 4년 뒤 5년 뒤에는 이 변형된 형태의 3백의 약점이 노출되면서 또 다른 형태 또 나오겠죠. 근데 스페인이나 이들은 안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의 성과에 안주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 그들의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브라질은 뭐 네이마르는 전문 선수지만은 브라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주축 멤버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주름 잡아왔던 세계 축구를, 그들 나라에, 오래된 노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값을 믿은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역시, 인생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안주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홍명보 감독도 도전하는 입장에 섰잖아요. 우리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은 상대를 연구하고 그 우리의 특징을 알고서 그 칼이 있어야지 되는데 결국에 드러난 것은 이제 칼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제 네덜란드 축구가 특히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이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던 반할 감독 아주 해피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위죠. 뭐 아깝게 아르헨티나의 준결승전에서 패했지만 3, 4위전에서 그래도 홈팀 브라질이라는 거함을 만나서 3대0으로 깨버리니까 완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국민들로서는 갑자기 그래도 잘했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70년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리그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분데스리가가 최정상급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독일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을 그야말로 재패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그 바날 감독 얘기. 바날 감독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요? 그럼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 비게 되잖아요. 누가 잡았을까요? 누굽니까? 거스 히딩크. 진짜요? 와. 올해 나이 68살인데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정하면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와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네덜란드도 올라오게 되면은 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히딩크 감독이 잡은 네덜란드 대표팀과 2018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히딩크 감독을 한번 이겨보기를. 히딩크 감독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그죠? 대단하죠. 그 7순위 가까운 나이에
그런 그 국가대표팀을 맡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자, 그렇게 미래를 그 재밌는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그 월드컵 예선이 끝난 직후에 여러 홍역을 앓고서 결국은 홍명호 감독이 사퇴를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브라질은 그리고 좀 홍역을 겪게 되겠죠? 네. 그랬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그 월드컵 대회 기간 도중에도, 네네. 이 월드컵 반대 시위는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계속, 이렇게 많이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끊이지 않고 열리게 됐었었는데, 제 추측에, 네. 이 월드컵 관중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왔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브라질 국민들도 많이 봐서 네네. 역대 이 기록에 올라가 있는 관중 수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여기서 생각해 보기에 역시 브라질이기 때문에 월드컵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뭐 시위 시간이나 정할 때 다 경기 보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하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모았고, 네. 거기다가, 오늘 결승전에서도 스트리킹. 예. 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뛰어나온 거죠. 그라운드를 질주를 하고서. 그 정도의 스트리킹 이외에는 네.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네.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시위나 좀 격렬한 시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네. 대회 기간에 한 번 이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짐작도 한번 해보긴 했었었는데 무난하게 치러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무난하게는 경기가 끝났다. 월드컵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난하게라는 것은 대회 진행 자체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 장밋빛 전망을 띄워놨던 브라질 월드컵의 경기 휴가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제 대회 폐막 후 적어도 6개월 후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월드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월드컵이 남긴 것이라고는 할까요? 지금 성공적으로 치러왔다고, 그러니까 별 잡음 없이 끝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중도 집객에 성공하면서 우승팀 독일에게는 그 돈방석이 날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우리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붐을 일으키는데 실패했다. 붐을 일으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국민이 관심이 덜 보냈죠. 우리 스스로가. 그 월드컵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문창극 아저씨가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요 뉴스로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좀 밀렸고 우리 대표팀의 성적도 좋지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이 열기가 예전보다 많이 못했죠. 여기에 한몫 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런 기업체라던가 후원업체 그리고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웠겠군요. 많이 아쉬웠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방송사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월드컵 마케팅 준비한 곳에서 손해 본 적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 스포츠 마케팅은 일종의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성적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JTBC 있죠, 종편. 종편이 이게 몇 년도예요? 2년 전인가? 2012년인가? 이 WBC 열렸을 때, 대단한 베팅을 했잖아요. WBC 중계권을 독점으로. 엄청난 돈으로. 샀죠. 했는데 그때 우리 대표팀이 WBC 본선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했었죠. 그러면 경기 수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기로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본선 진출에 실패하리라고는 우리가 전혀 뜻밖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설마. 그렇죠. 우리가 우승팀 일본이랑 정상을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죠? 이래서 이렇게 도박과 같고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뛸 때나 박지성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나 우리 선수가 뛸 때하고 안 뛸 때하고
그 시청률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은 도박과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브라질 월드컵의 의미는 부진했잖아요. 네. 부진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부진했기 때문에 이 감독을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감독을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월드컵에서의 성적이 어차피 4년 동안에 이 대표팀을 매니지먼트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매니지먼트의 그 주체가 누군가요? 축구협회잖아요. 네. 축구협회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개혁을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번 월드컵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입밥에 고기 잘 먹어보겠다고 1년 내내 굶다가 사흘 정도 입밥에 고기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잔치는 끝내고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축구가 일상인 그런 분들에게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평소에 축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 손병희 형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어떤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예. 아유, 전 거짓말하지 않는 감독이 없으면 좋겠다. 뭐. 아, 그런 거요? 네. 아, 일단은 저는 한국 축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의 반대말은 무비판적으로 예. 그런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라만 하다 보니까 창조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한국 축구의 특징과 전통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못하는 것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선수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드라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잘 통제해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이 보장되는 그러한 4년 임기 최소한 보장되는 그런 감독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 축구를 봤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네. 스피드, 네. 측면 돌파, 네. 그렇죠? 스피드, 그 맞습니다. 네. 그 맞고 그 다음에 이 압박, 네. 압박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투지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뭐 이거거든요. 네. 이거 파이팅 넘치는 예. 부분이 있죠. 네네. 우리가 뭐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남미의 기술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유럽의 기술을 뛰어넘기도 힘들고. 네. 그랬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네덜란드를.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왜 지켜봐야 되냐 하면은 히딩크가 있기 때문입니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덜란드 하면 물론 이 네덜란드도 15세기 이 정도의 그 찬란했던 역사가 있었었죠. 그 무적의 대양 함대를 네덜란드가 맨 처음에 건설해 나가면서 상업적으로. 아, 그건 이제 무적 함대 이전에. 와, 무적 함대 이후죠? 예. 이후에 무적 함대 첫 번째가 네덜란드고 그다음에 스페인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 네네. 예.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네. 네덜란드도 유럽의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외적으로도 살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인데 잘 살고 있죠. 네네. 근데 축구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바로 옆에 독일하고 프랑스 있죠. 네. 그 밑에 스페인 있죠. 어휴, 큰 나라들이네. 그러면 영국이 있죠. 예. 이런 이 축구 강국의 틈 바구니 속에서 네덜란드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생존을 이어왔거든요. 네.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프로리그만 보더라도 네. 네덜란드가 뭐 이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프로리그하고 경쟁하기가 힘들죠. 네. 또 이들은 선택했습니다. 어떻게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자. 예.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동유럽이나 네. 유망주를 네.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풀에서 키우자. 예. 그래서 비싸게 빅리그로 팔아먹자.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어리그나 프랑스나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는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미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박지성 선수도 대표적인 예죠. 네네. 근데 그 구단에서 박지성을 프리미어 리그로 맨유로 보낼 때에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아, 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는 이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교육 시스템이 확실히 돼 있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러면서도 이 독일이나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축구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네덜란드 축구는 독특합니다. 그들만의 축구를 구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탈 사커, 네. 70년대에 그 요한 크루이프로 네. 시작이 되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든지, 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예. 근데 뭐 지더라도 화끈한 경기인데, 네덜란드는 그런 독일과,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자기들만의 축구를 색깔을 갖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멤버들이 좋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0년에 그 결승전에 올라와서 스페인에 패했고 이번에도 4강에 올랐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구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뭐 축구협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대표팀 감독은 누가 와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네. 첫 번째는 축구협회 이전에 이제 대표팀 감독 얘기만 해볼게요. 해봤을 때 이제 홍유모 감독 물러나고 난 다음에 네. 대표팀 감독이 이슈가 되면은 논란의 중심은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 이걸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네. 외국인 감독이다라고 결정이 나와버리면 네. 유럽이냐 남이냐. 아이고. 이제 유명한 감독들 후보들 쫙 펼쳐놓고서 네. 이 사람은 제일 좋았던 성적이 뭐 월드컵 몇 강이나 몇 강 이런 거 따져보고서 이제 그 중에 계약 안 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다 한국 축구를 꽤 맞춰야 되는데. 네네네. 축구에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번 월드컵에서 3백이 뭐 히트를 쳤다고 하지만 3백이 유일한 비법도 아니고 네. 4백이 또 무슨 유일한 비법도 아니고 4-2-3-1이 유일한 비법도 아니고 네. 다만 저는 어떤 전술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그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들만의 축구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선수전을 우리가 봐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특징이 뭐냐 또 우리 약점이 뭐냐 네. 이것을 파악하고서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구를 우리 스스로 먼저 정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군요. 결국은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축구를 스타일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국 축구가 뭐냐 이걸 먼저 규정을 해놓고 그렇죠. 이 축구를 가장 잘 해왔던 감독을 찾으러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축구에다 이 감독을 모셔와서 꽃피우는 거지. 그냥 성적만 보고 누구는 몇 강, 누구는 몇 강, 뭐 남미보다 이번엔 유럽이야, 유럽 데리고 오면은 그 감독에다 이 우리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 끼워 맞히다 보면 탈락되는 애들 나가고 이 감독은 감독도 얘기를 합니다. 네. 야, 선수 정말 없네. 네. 그 선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축구에 맞는 게 감독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저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리그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프로리그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팀마다의 그 칼라도 있고 팀마다 훌륭한 선수들도 있고 또 예전에 2002년에 특히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감명 깊었던 그때 그 축구 선수의 꿈을 꾸었던 그런 많은 그 애들이 유소년 클럽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여기저기서 경험을 쌓으면서 프로리그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축구를 배우는 그리고 축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긁어 모아서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스타일의 그런 축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실 네덜란드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 이후에 무력이 아닌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장사를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취적인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고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대요. 예. 그래서인지 어떤 법이나 도덕 이런 거에 덜 얽매이기 때문에 무슨 그 동성 간의 결혼이라던가 또 매매춘이라던가 합법화돼 있고. 예. 그리고 대마초도 합법화돼 있는 예.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꽤 뭐라 그러나요? 이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연대를 통한 예. 그런 실용적인 그러면서도 평등한 관계에 익숙해지는 그런 나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특유의 그런 나라 분위기, 축구도 그만큼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를 띌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꽤나 좀 특이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도 사이에 있는. 특이하죠. 네. 특이한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에서 일단 벗어나야지 되고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투지라는 거에 예, 대한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상 투어, 애들이 뭐 안 뛰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사고 방식에서 연상되어지는 플레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멘탈이나 투지라고 했을 때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었죠. 네. 진정한 멘탈이 무엇인지, 네네. 또 진정한 투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멘탈이 강하다라고 네.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투혼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 투혼. 이를 악물고 뛰고 뭐 이러는 것들.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국제대회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촌티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뛰는 것밖에 없어요. 90분 내내.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조직력으로 무장한 외국 예. 팀들로 갔을 때는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그거 진짜로 예, 진짜로 이 멘탈로 무장된 네. 노련한 선수를 만났을 때에 상대 팀이 치고 들어올 땐 뒤로 물러나면서 유연하게 예. 막아낼 줄도 알고 네네. 상대방이 또 지쳤을 때 힘든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서는 더 몰아칠 줄도 알고 네네.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앞에서 90분 내내 이를 악물고 뛰겠다는 선수들만 하면은 호랑이 앞에 뭐라고 할까요? 토끼처럼 굉장히 순진하게 네.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20분에 굉장히 일단 그 노련한 프로 선수들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를 악물고 뛰는 선수들이 있죠. 네. 초반에 20분 동안 엄청나게 패스 게임을 해요. 아,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는군요.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후반 10분 넘어가서 네. 다 뛰어봐. 너희들 막 해봐봐.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비축했던 체력을 바탕으로 예. 마음껏 농락하는 유린을 해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장 부족했던 점 이번에도 드러났죠. 우리가 골을 넣거나 실점을 했을 때에 네. 무너지잖아요. 네네. 금방.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가장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분위기, 강팀을 만나거나 약팀을 만났을 때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내 자신의 경기력을 베스트의 경기력을 그대로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신력이나 평정심. 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일 팀 같은 경우에는 7대1로 브라질을 이긴 다음에도 평정심을 그렇게 잃지 않았다는 후문이고 특히 5대0으로 앞선 전반 이후에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브라질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예. 네. 이러면서 그래서 후반은 2골밖에 안 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대단합니까? 예. 그 자기 실력을 과신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오늘 그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결승전 때 두 네. 팀이 굉장히 상대방끼리 서로 고수를 알아봐가지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했거든요. 아하. 초반 한 20분 동안 탐색전이었습니다. 신사적인 경기를 했군요. 네. 조심스러운 경기요. 네. 그러면서 공격이 났을 때도 그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고 네. 공격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든지 얘네들은 한 방이 있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7대1로 브라질을 깼으니 뭐 우승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멘탈의 힘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딱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뭐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 하시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건 딱 한마디였었거든요. 뭐냐면 선수들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협박을 해서든 협박할 수도 있죠, 감독이. 네. 너 잘러, 뭐 네. 너 안 내보내. 네. 그렇죠? 부탁할 수도 있고 애원할 수도 있고. 네.
뭐 얼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수들이 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 참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축구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그들이 다 모였을 때 100은 물론이고 120, 30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임기 4년 지켜줘야 2년 그리고 2년 플러스 옵션. 또 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학연, 혈연, 지연 이 고리에서 자유로워합니다. 또한 임기 보장. 불쏘시개님 같은 경우는 이번 월드컵 알제리 감독이 한국 축구 분석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니 다음 대표팀 감독은 알제리 감독 어때요? 하셨어요. 할릴 호지치 감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할릴 호지치? 그럼요. 그러니까 알제리 감독을 우리 감독으로 모셔와야 된다. 우리 한국 축구를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하니까. 또 네덜란드의 로본이 최고 선수상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크 신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거기 많이 공감하는데. 아, 그러세요? 예. 3등은 했습니다만 최고 선수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예.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독일팀 프리킥만 보면 정말 여러 개의 루틴이 있다는 프리킥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그 잘난 팀이 정말 준비 많이 한 게 보였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 대회 보면 유난히 골키퍼 중에서 화제가 된 선수가 많이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노이어도 그랬고, 뭐 멕시코의 골키퍼도 그랬고. 네네. 근데 초반에 골키퍼들이 박살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브라주카라고 하는 그 공의 특성, 굉장히 가속이 붙는다, 회전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골키퍼들이 박살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이 골키퍼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골키퍼 중에 스타로 올라온 선수들이 많았던 대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팀도 골키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렇습니다만. 예. 근데 골키퍼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포지션별로 봤을 때 거의 없었었죠.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요, 그 프리킥만 보면 루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잘난 팀이 정말 준비 많이 한 게 보였다는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죠? 예. 준비를 많이 했다. 그에 반해서 스페인 같은 강팀이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일찌감치 짐을 싸고 갔던 그런 대회이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멘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보면 뭐 독일에 비견되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개최국 브라질이 충격적인 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3, 4위전에서도 뭐 메달 주는 건 아닙니다만 3대 0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걸 보기도 했었던. 역시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개천에서 용나진 않는다는 것도 역시 보여주는 그런 한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엔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70년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네, 70년대 한국 축구 차범근 마무리 짓고 아예 이번에도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80년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얘기까지 한번 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순영, 김우중 이후에 정우준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까지 얘기를 가죠. 그러면 70년대 한국 축구를 결산하고 80년대를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는가? 다음 주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최동훈 선생과 있으면 요즘에 제가 최승돈 아나운서가 된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딱 한 분께서 예비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셨군요. 참 소중합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진 않으셨어요. 여우비오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깥에 또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군요. 우리 생방송 부스 그리고 녹음 부스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찼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지하에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 오네요 뒤에 이제 또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녹음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국민TV에서도 국민TV 임직원들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미 라디오에서도 8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해서 휴가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요, 쉼 없이 달려온 지난 국민TV 1년 3, 4개월요. 네, 쉴 때는 팍 쉬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되면은 임대용 PD 대신 제가 콘솔을 잡으면서 하는 그러한 즐거움도 맛보게 되겠군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지금 3분 53초짜리 음악을 틀면요, 바로 한 1분 정도가 빕니다. 그래서 하여튼 1분 정도는 더 떠들어줘야 됩니다. 자, 뭔 얘기하면서 떠들을까? 요럴 때 이제 아주 편한 방법이 게시판을 딱 들여다보는데,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저희 주변에 조기 축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최강희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시작할 때 이미 홍명보 감독하기 위한 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되자마자 박주영 데려올 거라 하더라고요. 내가 쪽집게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조기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상식이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패거리 협회라고 하더군요. 자, 아직 나가지 않으신 우리 최동호 선생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만 그 얘기는 다음 주로 투비 컨티뉴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